안녕하십니까. MBS 초대석 진행을 맡게 된 임정빈입니다. 아시다시피 2018년 상반기 최대 핫 이슈 하면 단연코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촉발된 한반도 평화 모드 국면일 텐데요. 그야말로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전개로 한반도 전문가들조차 쉽사리 내일을 전망하지 못할 정도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와는 별개로 남북 당국은 빠르고 조용하게 여러 분야에서 본격적인 남북 경협의 실무 차원의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흔히 남북 교류하면 개성공단을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남북 교류의 상징하면 이산가족 상봉과 함께 대북 쌀 지원 사업으로 대표되는 남북 농업 협력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거의 남북 교류 협력의 역사에서부터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향후 올바른 협력 방향까지 심층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남북 관계가 부침을 계속하는 동안 남북 농업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해 오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영훈 선임연구위원을 모셨습니다. 김 박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그 젊은 세대들은 남북 화해 모드가 펼쳐지자 남북 그 철도가 언제 연결돼서 기차를 타고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까지 가거나 하는 이런 생각부터 한다는데요. 그런데 이제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이후 5월 초 청와대에서 열린 판문점 이행추진위원 회의에서 처음으로 정부가 후속 조치로 거론한 것이 남북 산림 협력 분야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산림 협력이 가장 먼저 대두된 건지 그 이유에 대해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그 남북한 간의 그 경제 협력, 경제 분야의 협력 사업은 할 게 너무나 많죠. 그 가운데서 이제 산림 협력이 제일 먼저 지목이 돼서 이제 추진이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무래도 대북 제재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북 제재의 주요 항목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경제 교류 협력이 지금 막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교류 협력 이외의 것 부분에서 교류 협력을 먼저 시작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지금 가장 접근하기 쉬운 분야가 인도적인 분야입니다. 예, 인도적인 분야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문화 교류 뭐 이런 게 있죠. 그 중에서 지금 제일 먼저 진척이 되고 있는 게 이산가족 상봉, 문화 교류 중에 하나고, 그건 아마 추석 전후에서 성사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문화 교류입니다. 임 교수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동계 올림픽이죠. 그때 이제 벌써 문화 교류가 활발하게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체육 교류인데 지금 이제 시작되려고 하고 있어요. 막 탁구 공동 탁구도 있고 농구도 있고. 예, 농구도 이제 단일팀으로 구성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적 교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산림교육입니다. 산림교류입니다. 산림교류 그 협력 분야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북한의 산림 황폐화가 심각하다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죠. 산림 황폐로 인한 문제도 아주 심각한데, 홍수 피해라든지 아니면 뭐 농업 생산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산림 복구가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남북한 공통으로 인식하고, 그다음에 북한도 굉장히 원하는 분야고, 그래서 먼저 산림 협력 분야가 시작되고 있는데, 이것이 아마 실무 분야에서는 고위층이 만났죠. 그다음에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것이 공동조사, 그다음에 공동연구, 그다음에 이제 상황을 봐서 산림 분야의 녹화 협력 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게 산림 녹화에 성공한 국가인데요. 이게 산림 녹화라는 것이 단지 그 북한의 그 황폐한 산림을 복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또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예. 그 의미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우선 그 북한의 산림 황폐화 정도를 한번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2008년에 우리 그 산림청하고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북한의 산림 상태가 어떤가 위성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당시에 한 32% 정도가 산림이 황폐화돼 있다 이렇게 조사 결과 발표된 적이 있는데 저도 그 2000년도 초중반에 북한을 많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방문했을 때마다 산림 상태를 눈으로 직접 확인했는데 마을 주변의 산림이라든지 중소도시 주변의 산림은 거의 뭐 32%가 아니라 거의 100%가 황폐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황폐화 정도가 심한 상태였었어요. 그런데 산림 황폐화가 이렇게 심한 경우에 보통 이제 피해 정도가 많죠. 우리나라 기후를 보면 온대 몬순 기후 아닙니까? 온대 몬순 기후의 특징이라는 것이 여름철에 한번 장마철에 집중호우가 내린다는 거하고 또 8, 9월 달, 10월 달 초까지 태풍이 또 한번 불어닥쳐요. 몇 차례에 걸쳐서. 그때 또 집중호우가 내리는데 삶이 황폐화되어 있을 때 집중호우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물이 한꺼번에 쓸려 내려올 뿐만 아니라 토사가 같이 유출돼 가지고 홍수 피해를 아주 가중시키죠. 물론 이제 주택이라든지 시설물 피해도 막중하고 인적 피해도 막중하지만 농업 분야에서는 홍수 피해를 입으면은 농업 생산성이 뚝 떨어진다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산림 분야 협력을 통해서 이러한 피해를 시급히 이제 막아야 되는데 산림 분야의 협력을 고려할 때 또 반드시 고려해야 될 상황이 또 있어요. 우리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우리의 경험을 비추어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 유례 없이 세계에서 유례 없이 산림 녹화 성공 국가이기도 한데 그 주요 요인이 물론 산림 분야의 녹화 사업을 잘 기획해서 잘 추진한 것도 있지만 우선 식량난이 해소됐다는 것, 식량 부족이 해소됐다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농촌 연료 문제 그것이 해소됐다는 그러한 두 가지 기본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산림 녹화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산림 부문의 협력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북한의 연료난, 그다음에 식량난 그것이 먼저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산림 부문의 사업들은 아무리 해도 다시 황폐화되는 그러한 악순환이 반복될 겁니다. 그래서 산림, 그다음에 에너지, 그다음에 식량 이 삼각 협조 체제가 같이 가동돼야 효과적으로 산림 녹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산림 복구가 단지 산림 황폐화를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농업 생산과도 연계가 되고요. 또 실제로 산림 복구도 되고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면 또 에너지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게 다 연계가 돼 있다는 말씀이군요. 예, 그러면 다음은 남북 교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1994년 김일성 사후에 그 북한의 고난의 행군, 그 이후에 우리가 하여튼 김영삼 정부였죠 그때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남북 농업 협력이나 식량 지원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 최근에 한 10년 가까이는 그 남북 경색 모드가 지속되면서 실제로 기성세대와 달리 청년층이나 우리 그 어린이들에게는 남북 교류라는 것이 굉장히 먼 얘기로 아마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김영삼 정부 때부터 시작된 남북 농업 협력의 교류 및 역사를 우선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하긴 좀 힘들겠지만, 예, 그 농업 부문이나 식량 부문에서 남북 교류 협력이 처음 시작된 건 아무래도 김영삼 정부 말씀하신 것 같이 김영삼 정부 1995년에 북한의 식량난이 아주 식량 위기가 심하게 발생했을 때 그때 쌀 15만 톤 지원으로부터 아마 시작됐을 겁니다. 그래서 1996년에서 1998년까지 북한 스스로 그 시기를 고난의 행군 시기다 그렇게 명명할 만큼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민간 지원 단체들이 많은 대북 지원을 시작했죠. 주로 인도적인 지원부터 시작을 했는데 인도적인 지원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기아를 해소한다든지 그다음에 보건 의료 문제를 좀 해소한다든지 위생 문제를 해소한다든지 그런 측면의 지원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민간 지원 단체들이 처음에 90년대 후반에 이 인도 지원 사업을 할 때 주로 농촌 지역에 들어가서 했어요. 근데 농촌 지역에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인도 지원 사업도 중요하지만 농업 생산을 좀 향상시키는 지원도 중요하겠다. 그런 것들을 우리 민간 지원 단체들이 많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부터는
농촌 지역의 인도적 지원 사업에서 서서히 농촌 개발 사업 아니면 그 농업 개발 협력 사업으로 서서히 민간 지원 단체 사업들이 변화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민간 지원 단체들이 북한 농촌에 들어가서 농업 개발 협력 사업을 한 것은 굉장히 사례가 많습니다. 북한도 쉽게 받아들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것이 지자체들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우리 지방자치단체들 경기도, 강원도, 전라남도, 경상북도까지 군이나 시까지 대북 농업 지원 사업이나 협력 사업을 많이 했었는데 아무래도 우리 지자체가 나서려면 북측의 상대방도 지자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은 그때까지는 북측의 정부가 북한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를 직접 상대한다든지 또 우리나라 지자체를 상대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북측의 지자체가 나와야 되는데 북측의 지자체가 나오질 않으니까 우리 지자체는 이제 우리 민간 지원 단체를 같이 끼고 민간 지원 단체와 협력해서 북한의 그 농촌 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됐죠. 그 다음에 정부 역할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1995년에 김영삼 정부가 쌀 15만 톤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2000년대 들어서도 김대중 정부가 대북 쌀 지원, 그 다음에 대북 비료 지원을 아주 굉장히 큰 규모로 했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민간 지원 단체의 대북 농업 개발 협력 사업을 활성화시키는데 정부가 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민간 지원 단체는 아무래도 재정적으로 좀 힘들잖아요. 재정이 충분하지 않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대북 지원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정부가 법을 만들어서 민간 지원 단체의 대북 지원 활동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남북 협력 기금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그래서 민간 지원 단체의 대북 지원 활동 또 대북 농업 개발 협력 활동을 측면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한 활동도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2008년 들어서 이제 대북 교류 협력 사업이 전면적으로 중단되게 됐는데 2007년까지 대북 농업 부문에서의 대북 교류 협력 사업의 의미를 우리가 찾는다면 우선 그때까지만 해도 충분히 남북한이 서로 상호 신뢰하거나 적대관을 완전히 해소하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었어요. 정치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었던 상태였죠. 그런데 민간 지원 단체가 대북 지원 활동을 활발히 하면서 그 남북한의 좀 경색된 국면을 많이 풀어주거나 완화시키는 그런 정치적인 역할을 충분히 했고요. 그 다음에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 지원 대상자, 북한의 그 농장이라든지 농민이라든지 아니면 북한의 수혜 기관이라든지 그런 쪽에 인도적인 문제, 가지고 있는 인도적인 문제라든지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농업 생산이 또 향상되는데 지원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한계도 있습니다. 한계는 뭐냐면 우선 그 초창기 민간 지원 단체 활동이라든지 대북 농업 개발 협력 사업들이 초창기에는 어떤 목표라든지 사업의 성격을 뚜렷하게 가지고 출발하지는 않았어요. 그래갖고 목표라든지 사업의 성격에서 조금 혼란이 있었고, 그다음에 주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업적 협력 사업은 기업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농업개발 협력 사업은 민간이나 공공부문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혼재되어 있는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초기에 사업이 조금 뭐 대부분 잘 됐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 진행에 좀 혼란을 겪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좀 고쳐 나가야 되겠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김 박사님께서 하여튼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남북 농업 협력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남북 농업 협력하면 뭐 식량 지원이나 비료 지원과 같은 어떤 인도적인 원조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북한의 근본적인 농업 생산성 증진을 위한 그런 사업들로 이루어지긴 했군요. 그렇다면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남북 그 평화 모드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또 시스템적으로 그 남북 농업 협력이 이루어지려면 김 박사님께서 워낙 전문가시니까 단기적으로는 또 뭐부터 하고 우선순위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 또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거와 또 이게 여러 주체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단체, 지자체, 또 중앙정부 이런 역할들이 굉장히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 뭐 앞으로 추진 방향이나 개선돼야 될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최근에 그 남북 정상회담, 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여러분들께서 또 시청자 여러분 마찬가지고 이제 전문가들께서도 남북 관계 또 한반도 정세에 아주 커다란 패러다임의 변화가 왔다. 그래서 모든 교류 협력을 새롭게 짜야 된다. 틀을 새롭게 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사실 그렇게 우리가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겁니다. 앞으로. 그런데 사실 단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커다란 변화 요인은 없는 것 같아요. 초단기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대북 제재가 그대로 살아있지요. 대북 제재가 해제돼야 되는데 해제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나름대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우선은 남북 정상회담이 더 열려야 되고 북미 간에 지금 고위급 실무회담이 열리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합의를 아직 보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합의를 보기까지도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 총괄적인 합의가 나오더라도 대북 제재에 이르기까지는 또 시간이 또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북 제재가 해제될 때까지 상황은 남북한 관계라든지 아니면 북한의 상황이라든지 그런 건 커다랗게 변화되는 상황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단기간에는 그럼 뭘 하느냐? 우리가 그 4.27 정상회담에 보면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기존의 합의를 철저히 이행한다라는. 근데 기존의 합의를 보면 뭐 정치, 사회, 문화 쪽에 그런 합의를 본 것도 많지만 경제, 농업 쪽에 합의를 본 것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 농업 쪽에 농업 협력을 남북한 농업 교류 협력을 하기로 한다. 그러니까 합의를 해놓고 대부분 이행이 되지 않았어요. 이행이 되기 전에 남북한 관계가 다시 악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기존의 합의들을 다시 한번 들춰보는 겁니다. 예, 우리가 꽤 많은 합의를 해놨습니다. 2005년에 남북 농업협력위원회를 열어서 그때 농업협력 사업을 여러 가지로 하기로 남북 차관급 회의에서 합의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2007년 또 노무현 대통령 방북 이후에는 남북 총리회담이 열렸고요. 그다음에 남북 경제협력 공동위원회라는 협의회의가 열렸고 그다음에 그것을 또 받아서 남북한 농수산 분과위원회가 또 열렸어요. 그래서 각 회의마다 합의를 했는데 그 합의 내용에 농업 부문의 협력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협력 사업을 하기로 돼 있어요. 우선 중요한 게 협동농장 협력 사업을 한다. 그 안에서도 또 세부 프로젝트가 있죠. 그 다음에 종자 부문의 협력 사업을 한다. 그 안에 또 세부 프로젝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농업과학기술 분야에서 합의를 또 협력 사업을 하기로 합의를 본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산림 부문의 협력 사업, 그 다음에 투자 협력 사업도 촉진한다라는 여러 가지 합의, 그 커다란 그 구분 내에서 분야 내에서 또 세부 분야로 또 아주 구체적인 합의 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서 지금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정리해서 준비해 놓는 게 단기적으로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좀 더 먼 얘기지만 대북 제재가 완전히 해제되고 그 다음에 북한이 개혁 개방에 실질적으로 나서고 정상 국가로 발돋움하는 순간에 그때 필요한 또 농업협력 사업은 완전히 다른 걸 겁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가 외국과 협력 사업, 교류 협력 사업, 교육을 하거나 투자 협력 사업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주로 이제 해야 되겠죠. 북한이 많이 변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좀 더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가 볼까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그 우리 남쪽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로부터 이게 지속적인 지원을 북한이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북한이 식량난이나 또 농업의 위기가 있거나 농업 생산이 낮은 이런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우선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여튼 그것이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그 북한이 1990년대 중반에 경제 위기, 농업 위기에 빠졌었죠. 그때 이제 모든 그 경제 활동이라든지 농업 생산이 아주 바닥을 치게 됐는데 그 이후로 꾸준히 북한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경제 성장을 위한 노력, 그 다음에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 그런 것들을 많이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뚜렷하게 생산이 회복되었다거나 식량 그 부족 문제가 해결되었다거나 그건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북한이 경제나 농업 분야에서 개혁 부진과 자본 부족의 함정에 지금 빠져 있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합니다. 경제학적 용어로 함정이란 말인데 함정은 이제 스스로 힘으로 빠져나오기 힘든 국면에 처해 있다는 것이거든요. 얘기죠. 그렇죠. 트랩. 예.
개혁 부진이라는 것은 북한이 그동안 개혁을 안 한 건 아니에요. 1990년대 중반에도 농업 부문에서 생산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약간 개혁적인 조치를 취했거든요. 그때 이제 표현하면 분조 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분조 관리제를 시행하면서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라는 개혁 조치였습니다. 아무래도 농민들한테 인센티브를 더 준다면 더 열심히 일해서 생산성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분조 관리제를 말씀하셨는데 뭐 좀 더 분조 관리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는 게 북한은 협동농장 체제죠. 협동농장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하나의 커다란 마을 행정리인데 그게 하나의 그 생산 단위로 움직이기 너무 크니까 그 안에 작업반이라는 조직으로 또 조각조각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러니까 협동종전 내에서 또 작업반. 소규모의 작업반이겠네요. 작업반도 너무나 크니까 그 안에 분조라고 해서 한 노동자로 치면 한 20명 정도 하나의 분조. 그게 이제 최소의 경영 단위군요. 생산 단위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분조 관리제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시스템으로 그때 좀 개편을 했었는데 그게 별 효과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2000년대 중반에 들어와서 7일 경제관리 개선 조치라 그래갖고 가격을 현실화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좀 증대시키거나 그러한 경제 개혁 조치를 취했어요.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농업 부문에서는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생산성 증가가.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 2012년 들어서 우리식 새로운 경제관리 개선 조치라고 해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주창을 하고 그것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봐도 인센티브 시스템입니다. 결국은 농민들한테 인센티브를 더 줘서 생산 의욕을 고취시키는 그런 거였었는데 그것이 그렇게 작동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우리가 그러한 새로운 개혁적 조치를 취할 때마다 생산이 점프를 해야 되거든요. 생산이 눈에 띄게 늘어난다거나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만큼 경제활동이 활성화된다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럼 결국은 그러한 개혁 조치들이 다들 실패하거나 잘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를 따져보면은 결국은 자본 부족의 함정에 빠져 있다는 자본 부족에 있지 않나 싶어요. 왜 그러냐면 자본은 뭡니까? 그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 생산에 투입되는 대표적인 자본이 투입재죠. 화학 비료도 있고 농약도 있고 비닐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농기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북한의 생산 활동, 경제 활동이 굉장히 침체된 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러한 농업 생산 자재들이 비농업 분야에서 생산돼서 농업 분야로 공급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개혁을 하더라도 물적 토대가 너무 취약하니까 개혁이 또 작동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혁 부진과 자본 부족의 함정에 빠져 있는 상태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북한의 농업 생산성이 그렇게 획기적으로 향상되지 않는 거죠. 최근에 그 언론에 보면은 이제 북한이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이제 개혁 개방으로 가는데 이게 이제 중국식이냐? 그러니까 중국식은 일반적으로 초창기에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할 때는 이제 특정 경제 특구나 개발 지역을 설정해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파급 효과를 가졌거든요. 물론 지금은 거의 전면적으로 개방이 됐지만.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식은 도이모이식 선언이라 해서 그냥 전면적으로 좀 더 빠르게 이렇게 개방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 북한 전문가이시니까 북한이 앞으로 어떤 중국식에 가까울 거냐, 또 베트남식에 가까울 거냐, 이건 뭐 북한의 선택의 문제인데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예, 물론 이제 중국식 개혁 개방 모델하고 또 베트남식 개혁 개방 모델을 자세히 연구를 하면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농업 부문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특구를 중심으로 했고 베트남은 한꺼번에 이제 전 국토를 대상으로 했다는 그런 차이가 있는데 농업 부문에서는 특구가 도입되지 않았어요. 중국은 1978년에 농업개혁, 그러니까 생산 책임제 개혁 조치 당시에 보면 전국에서 한 게 아니라 아주 그 시골에 안위성이라는 조그만 변경의 조그만 곳에서 처음 시도를 했거든요. 생산 책임제 개혁이라는 것을 가정승포 연산제라고 해갖고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1990년대 중반 또 2000년대 중반 최근에 그 북한이 농촌에 취했던 개혁적 조치와 비슷한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때 그래갖고 그때 개혁적 조치 최초의 개혁적 조치를 취하자마자 그 성과가 좋으니까 그게 금방 전국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중국 쪽에서는 그래갖고 전국으로 확산돼서
완전한 가정 경영 체제로 가족 경영 체제로 바뀐 게 1984년이거든요. 불과 1978년에서 1984년까지니까 불과 6년 만에 농촌 농업의 경영 관리 시스템이 완전히 변한 겁니다. 북한도 이것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국은 가능했고 북한이 지금 여러 차례 시대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능해지지 않은 게 북한이 아직은 중앙 정치 체제가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단적인 영농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듯이 자본 부족이라는 아주 트랩에 지금 걸려 있는 거죠. 생산 책임제 개혁 시절에 중국은 자본 부족 상황은 아니었었거든요. 모든 생산 기반이 잘 정비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비료나 농약이나 에너지나 그런 것들이 잘 공급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죠. 북한도 개혁을 농업 부문에서의 개혁이 성공하려면 그러한 물적 토대가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도 좀 느끼던 건데 그 유엔의 어떤 우리가 국제식량농업기구라 FAO나 또 유엔의 세계식량 계획이라는 WFP도 이런 데 이제 통계 자료를 보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그 북한의 어떤 곡물이나 식량 생산량이 좀 많은 거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과대 추정될 여지가 있는데 실제 북한의 현실과 달리 그러한 것들은 근본적으로 무슨 원인이라고 보시면 아까도 좀 약간 좀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북한의 현실과 실제 국제기구에서 북한이 사실은 의외로 식량이 안 모자랄지도 모른다는 게 최근에 통계 자료도 있더라고요. 그런 이유는 또 뭘까요? 일부에서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에 북한의 식량 수급은 이제 균형에 도달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어떤 통계를 근거로 하느냐 하면 최소 소유량, 소비 분야에서 최소 소유량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얘기입니다. 북한의 인구를 볼 때 노동력이 그다음에 인구가 재생산되기 위해서는 최소로 필요한 식량 소비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계산해 보면 한 연간 550만 톤 정도가 조달이 돼야 됩니다. 곡물이. 그런데 지금 북한의 농업 생산에서 조달되는 그러니까 곡물 생산량이 480만 톤 내지 500만 톤. 지금은 그것보다 조금 줄었습니다만은 그 정도 되고 북한이 발표하기를 한 3, 40만 톤 정도 매년 수입할 수 있다. 상업적으로 수입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일부는 또 아직도 지원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국제사회에서. 그것을 다 합치면 결국은 최소 소요량을 약간 초과하거나 그 언저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식량 수급이 균형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최소 소요량 기준이고 사실은 정상 소요량이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로 따지면은 북한의 식량 수급은 아직도 불균형 상태고 그 다음에 아직 갈 길이 좀 멀다고 이렇게 보여질 수 있죠. 북한의 현재 식량 상황, 그러니까 최소 소요량이기 때문에 충분히 북한의 주민들이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양은 아닌 거네요. 그러니까 최소로 생존을 위한 양으로 봤을 때는 좀 수급을 갖춘 것 같다. 80년대만 하더라도 북한이 800만 톤 생산 고지를 달성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500만 톤 수준이니까 아직도 멀었고 회복 단계에 있다고 보면 되죠. 네, 그럼 다음은 향후 남북 농업 교류 협력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또 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어떤 체계를 가지고 우리가 추진해야 될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과거에 북한이 극한의 기아나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을 때 남북 교류 협력은 주로 물론 다른 협력도 있었겠지만 식량 지원이나 식량 원조가 주로였지 않습니까? 농업개발 협력도 있었죠. 예, 있었지만 이제 상대적 비중이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는 농자재나 비료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또 농기계나 또 이런 근본적으로 북한의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어떤 투입제에 대한 교류 협력이 강화될 거다. 이런 차원에서 최근에 보면 비료 회사나 농기계 회사의 주가도 오르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우리 농자재 업체들이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는데요. 이런 기사들 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물론 당연히 농자재 산업 부분에서는 당연히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준비를 해야 되겠죠. 우선 북한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북한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폐쇄돼 있고 그리고 남북한 관계에 의존을 하고
남북한 간의 경제 교류에 의존하고 아니면 중국과의 경제 교류에 많이 의존을 했는데 이제 그 남북미 정상회담이 다 종료되고 핵 문제가 해소되고 평화 정착 모두에 접어든다면 북한은 이제 국제사회로 완전히 나와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물론 이제 ODA 차원의 농업개발협력, 경제개발협력도 있겠지만 경제 교류 협력의 주 무대는 이제 상업적인 협력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물자의 그 상업적 교육이 중요해지겠고요. 거기에 대한 제도가 이제 다 구비가 돼야 되겠죠.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그것을 관장하는 기구도 또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투자 협력 사업인데 북한은 아직 그 산업이 지금 1990년대 이후로 산업이 거의 붕괴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산업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외부 국제사회의 투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북한 정부도 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농업 부문, 그러니까 농업 생산 부문의 투자도 중요하지만 농산업 분야, 그러니까 농업 생산 자재를 생산하는 농산업 분야의 투자도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화학 비료, 그 덩어리도 가장 크고 규모도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닐, 농약, 그 다음에 농기계도 있죠. 그런 분야에서의 투자 협력 사업이 아주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기업으로서는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어요. 우선 굉장히 지리적으로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상황을 살필 수 있고 경영에 매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언어와 문화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북한 지역의 노동력을 고용할 때도 아주 쉽고 그 노사 문제도 관리하기가 쉽고요. 그 다음에 북한의 노동력입니다. 노동력의 질, 북한의 노동력. 그러니까 그 북한은 경제 성장, 경제 쪽으로 보면 아주 저개발국이지만 노동력의 질로 이렇게 평가한다면 대단히 또 선진적인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질 높은 노동력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이제 사전적으로 대북 농업개발 협력 사업을 한다든지 농업지원 사업을 할 때 우리 기업들이 직간접적으로 많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 북한에 대한 어떤 사전 정보라든지 자료라든지 또 익숙한 면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그 이점을 가지고 대북 투자 활동을 추진한다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 기업으로서는 새로운 기회로 생각하고 많이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김 박사님 말씀으로는 하여튼 앞으로 이 남북 간의 이런 화해 공명과 남북 교류 협력이 활성화되면 우리 농산업 기업의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근데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외국의 투자나 또 자본 유치, 이것이 이제 물론 뭐 남쪽의 자본과 투자 유치도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러려면 북한 정부가 뭐에 주안점을, 또 어떤 시그널을 보내줘야 우리 남쪽의 기업뿐만 아니라 단지 뭐 정부 레벨에서의 자본이나 투자, 북한에 대한 투자보다 민간 레벨에서의 어떤 투자도 필요할 텐데, 그러니까 북한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그런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북한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또 주변국들도 많이 지원을 하고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북한은 경제적으로 국제사회의 시민권을 얻지 못하고 있어요. 국제 경제사회에서 시민권을 얻는다는 것은 여러 국제기구의 정상회원으로 가입이 돼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국제기구가 뭡니까? IMF죠. 대표적인 것이. IMF에 가입이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월드뱅크라든지 아시아개발은행이라든지 이런 데는 또 저개발국, 개발도상국에 자금 지원을 하는 그 국제기구인데 거기에도 또 가입이 되지 않고, 북한 스스로 가입을 안 하겠다고 해서도 안 됐지만 그러한 국제기구들이 요건을 못 갖췄기 때문에 북한은 가입이 안 되는 그러한 지금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 경제사회에서의 시민권을 획득하려면 우선은 그러한 국제기구, 국제경제기구, 주요한 국제경제기구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가입을 하려면 거기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죠. 개방이라든지 통계 자료를 잘 정비해서 완전히 개방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런 경제 관리 시스템을
개방형으로 또 시행령에 맞게 고친다든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주요한 조치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북한이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개혁 개방입니다. 진정한 개혁 개방. 우리가 북한의 그동안의 북한의 개혁 개방을 많이 논해왔지만 그러한 차원의 개혁 개방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고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드는 작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 북한이 만약 그러한 실질적인 개혁 개방에 나선다면 주변 국가, 특히 우리나라가 많이 도와줘야 되겠죠. 예, 그런 말씀이군요. 그러니까 북한이 국제사회의 어떤 정상 국가 또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개혁 개방이 돼서 또 그래야만 외국의 자본이나 투자 유치가 될 것 같고 또 이제 그런 과정을 하려면 무엇보다 이제 우리 같은 한민족인 남한의 정부와 또 기업들이 또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어떤 지원 및 교류 협력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앞서도 뭐 단기적, 뭐 중장기적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제가 볼 때는 지난 10년간 남북이 경색 국면에 있었기 때문에 우선은 농업 측면에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농업 과학기술 관련 그것이 아마 종자라든지 품종 개량 또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어떤 가축의 뭐 어떤 품종 개량 또 기본적인 어떤 그 토양에 대한 질 개선 뭐 또 그 농업 용수에 대한 어떤 개발 뭐 이런 거와 관련된 어떤 농업 관련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어떤 과학기술적인 협력이 가장 빠르게 와닿을 것 같은데요. 농업과학기술 분야의 협력 사업은 정부, 공공부문에서 할 수 있는 좋은 협력 사업입니다. 우리나라의 농촌진흥청 사회에 농업과학원이 있죠. 북한에도 농업과학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비슷한 조직으로 그 산하에 여러 가지 품목별로 연구소들, 개별 연구소들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그 전문적인 과학기술 수준도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학기술 분야에서 농업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한다면 우선 가장 손쉬운 것이 그쪽 인력이 우리나라에 와서 교육받거나 훈련받는 것, 공동 연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인력이 그쪽에 파견돼서 또 새로운 현대적인 과학기술을 소개하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의 농업과학원을 저도 방문해 봤습니다만은 기자재가 실험 기자재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해요. 열악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기자재라든지 실험 기자라든지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도 이제 전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과학기술 분야에서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공공부문에서 과학기술 분야에 협력을 한다면 우선 농업과학기술원, 농업과학원 간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 분야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농과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농과대학에 많은 전문가들이 교수님들이 계시죠. 거기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문기술도 대단할 텐데 교육 분야 그러니까 북한의 대학과 우리나라의 농과대학이 서로 교류를 한다든지 그런 그 교류 활동을 통해서도 또 과학기술 분야가 협력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조직이 또 하나 있습니다. 각 도나 시군의 그 농업기술센터가 있죠.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 차원에서도 또 북한에 적절한 상대할 수 있는 파트너를 물색한다면 또 협력을 할 수 있는 파트너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공공부문의 협력이고 민간 부문에서도 농업과학기술에 대한 협력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그 종자 부문에서 대표적인데 종자 부문에서 해외 진출을 많이 하죠. 해외에서 종자를 생산해서 국내에 들여오거나 거기서 또 수출을 하거나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때 해외에 나가서 종자를 생산할 때 대단한 과학기술이 또 그 전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업적인 방식으로 북한하고 투자 협력 사업을 하면서도 또 상업적인 방식으로 과학기술이 또 교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부문에서 주로 하되 민간 부문에서도 농업과학기술을 얼마든지 교류를 할 수가 있죠. 예. 그리고 또 북한과의 어떤 농업과학기술 분야에서 이렇게 교류 협력이 활성화되다 보면 사실은 그 우리 남한 쪽에는 없는 토종 종자라든지 이런 북한에만 있는 이런 것들로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서로 뭐라 그럴까 더 새로운 품종을 우리가 도입해서 또 더 나은 품종을 만들어서 뭐 수출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좋은 기회도 있지 않을까요? 예, 거기 그 종자 분야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종자 분야에서의 협력은 기회가 굉장히 많이 창출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세계는 지금 종자 전쟁이라고 표현할 만큼
종자가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종자 하나 개발하면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가 엄청날 만큼 그렇기 때문에 남북 간의 종자 협력도 굉장히 중요한데 당장 필요한 종자를 생산하기 위한 상업적 협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원종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종자를 개발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유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유전자를 자꾸만 발견하고 그것을 교배해서 새로운 종자를 만드는 것인데 다행이라 그럴까요? 불행이라 그럴까요? 북한이 굉장히 폐쇄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동안. 예. 그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유전자원이라는 측면, 유전자원의 유출이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방어를 할 수가 있었어요. 북한 한반도 고유의 유전자원의 보고가 북한에 바로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유전자원 차원에서 유전자원을 보존하고 찾는다는 차원의 그 교류협력, 과학기술 교류협력은 대단히 유망한 분야라고 생각돼요. 북한도 커다란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우리도 거기서 커다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협력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남북농업협력과 관련돼서 역사적 변천, 또 의의, 또 향후 전망, 또 뭐 이런 다양한 협력 채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미리 좀 우리가 정비해야 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 많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사실 남북한 간에 필요한 교류협력 제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완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 제도가 만들어지면 북한은 북한대로 국내에서 적용될 제도를 또 새로 만들어야 되고 우리 남한은 남한대로 또 국내에서 적용해야 될 그런 제도들이 다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제도적으로 완비된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교류협력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상태에서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남북한 당국이 만날 때, 그러니까 이번에 연락사무소도 곧 설치한다 그러죠. 그러면은 정부 당국자들끼리 이것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업적 교육이 항상 중요한데 상업적 교육이라든지 상업적 투자 협력 사업이 중요한데 그 왜 중요하냐면 교류 협력의 지속성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교류 협력의 성과가 지속된다는 차원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업적 교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상업적 교류 협력이 되려면 안전하게 되려면 많은 요건이 또 충족돼야 돼요.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주로 농산물이 식품 아닙니까? 축산물도 그렇죠. 그 식품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소비자들이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농산물이 북한에 올라가는 것도 안전해야 되지만 북한에서 앞으로 생산해서 내려오는 축산물이라든지 농산물의 안정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안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식품 안전성에 대한 협의, 그다음에 제도, 여러 가지 기구 이런 것들이 완비돼야 되고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북한이 그동안 폐쇄돼 있고 남북한 관계가 경색돼 있었기 때문에 남북한 간의 교류가 굉장히 거래적 경비가 많이 듭니다. 초기 경비가. 접촉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는데 참 힘들고 서로. 그다음에 실제로 접촉하더라도 서로 너무 조심스러웠기 때문에 그 조심스러운 과정을 우회하느라고 또 거래적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들죠. 그러니까 그 거래적 경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북한의 도로나 철도가 완비되어 있지 않은 것에도 비롯되지만 아직 남북한은 육로가 뚫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한 교역이 그동안 조금 소규모로 있어 왔지만 2000년대 초중반에 그때 교역을 보면 물류비가 대단히 많이 들어요. 아주 컨테이너 한 대 분량의 물자가 이동하더라도 다 항만까지 와서 멀리 공해상으로 돌아서 항만으로 다시 오는 그렇게 되면 물류비가 굉장히 많죠. 그 교역이 성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류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육로가 우선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조금 좀 해소하기가 조금 힘든 문제지만 위장 반입 문제가 있습니다. 남북한 거래는 지금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내국 간 거래입니다. 내국 간 거래이기 때문에 관세가 없죠. 그러니까 남북한 거래는 어쨌든 외국의 상품이 들어오는 거에 비하면 상당히 이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출입이 아니라 그래서 반출입이라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남북한 간에는 반출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북한산 농수산물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외국산 농수산물이 끼어서 들어오면 국내 시장을 교란을 하죠. 원산지 위반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위장 반입 문제를 남북한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없어져야
그 남북한 간의 물자 교역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경제 협력 사업이라든지 투자 협력 사업, 뭐 계약 재배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에 파생되는 교역 거기에 대해서는 또 서로 유인을 제공하는 그런 것도 우리 그 남북한 교역이라든지 투자 협력 사업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끝으로 지금까지 한 거의 30년 가까이 이 남북 농업 교류 및 협력에 대해서 연구해 오신 전문가로서 우리 정부나 또 민간 혹은 또 아울러 우리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우리 시청자 국민들에게 혹은 당부해 하거나 혹은 기대 말씀해 주실 게 있으면 마지막으로 전해 주시죠. 예, 우리가 이제 지난 4월부터 남북 정상회담, 또 6월에는 북미 정상회담, 그걸 거쳐오면서 대단한 변화를 지금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남북한 관계라든지 한반도 정세가 그렇게 빨리 변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 그 실무회담이 지금 열리고 있지만 거기서 북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다음에 평화정착 프로세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좀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한반도 정세가 좀 변화가 더디게 가는 것 같아요. 평화는 물론 빨리 오는 게 좋지만 너무 빨리 오다 보면 또 패닉 상태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더디게 가는 것을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준비를 못 해놨던 제도의 개선이라든지 또 남북한 당국자들의 대화라든지 그런 거를 충분히 한다면 지금 상황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를 지금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눈으로 쳐다보고 또 응원을 계속 보내주신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MBS 초대석, 오늘은 남북 교류 협력의 의의 그리고 향후 협력 방향과 과제에 대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영훈 박사님을 모시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남북 간 농업 분야 협력은 어느 분야보다도 북한이 필요로 하고 있으며 통일 대비 국가 식량 안보 및 농업 생산 기반 구축 혹은 농업의 동질성 회복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경제 협력 분야 중 하나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식량과 비료 등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기술 이전 및 농업시설 정비 등 인프라 구축, 정책 및 법률 등 추진 기반 체계 전수 등과 같이 근본적으로 북한의 생산성 회복과 농산업 성장에 도움을 주는 사업을 중심으로 농업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남북 농업협력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농업협력이 경제협력의 핵심 분야로서 남과 북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도 지속적인 관심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